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다 보셨는데, 한 가지 공부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하고 뒷부분은 사실 줄글로 공부하면 거의 공부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실 어떤 부분은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표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고, 사실 민법도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네. 아직은 민법 교재들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거를 뭐 교수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실 때 그림을 일부러 작게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다,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어떤 그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같은 테이블 잡고 보시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도 사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의미죠. 네. 다음은 지금 세포 소기관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바이러스 쪽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바이러스는 자료 서브노트 3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바이러스가 교재 원 혹시 있으신가요? 원 1권에 15페이지. 여기 사진 찍어 왔거든요. 교재 없으신 분 이걸로 보셔도 되는데. 같이 앉아서 보시죠. 예. 자, 바이러스는 지난번에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셨죠. 근데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뒤쪽에 교재에 또 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시고 나면 심화된 내용을 봤을 때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좀 잊어버렸을 때 다시 리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들 단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여기저기 자료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는 모아서 하셔도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따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셨고,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잘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12월쯤에 코로나 특강을 할 텐데, 그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자료가 교재에도 나오지 않고, 뭐 자료만이라도 구해서 보셔야 되고,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은 현재 거의 100년 만의 상황이거든요. 1919년인가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에 한 4천만인가 5천만 인구가 죽었어요. 그게 최근의 팬데믹이고,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유럽에서 퍼진 걸 팬데믹이라고 했죠. 정확히 팬데믹은 아니고 유럽 대륙이었지만, 근데 지금 100년 만에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다시 온 거고, 인류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출제가 10년 내에는 언제든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리 쉽게 출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특강을 그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보시고, 일단 뭐 코로나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바이러스 일반에 대한 지문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되고, 생물, 무생물의 중간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숙주 세포 밖에서는 그냥 물질로 존재하는 겁니다. 표현이 무슨,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예. 그걸로 공부하시고, 절대기생이란 말도 썼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3년에 처음 사스가 발병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구나라는 걸 생물학계나 인류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있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였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뒤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은 설명을 드렸었죠. 이 그림도 사실 너무 복잡해서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자, 여기 유전물질로 R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캡시드 프로틴입니다. 바이러스의 필수 물질 두 가지는 유전물질, DNA 또는 RNA 하나, 두 번째는 캡시드 프로틴이죠. 어떤 바이러스들은 여기까지만 갖고 있죠. 근데 얘는 바깥쪽에 인지질 이중층을 갖고 있습니다. 엔빌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엔빌럽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숙주 세포의 막성분을 가지고 나온 거죠. 여기 단백질은 캡시드 프로틴은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예시로 나온 겁니다. 근데 HIV뿐만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여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는 그렇고요. 역전사 효소는 레트로바이러스 특징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자, 이게 사람 세포죠. 에이즈니까 사람 세포인데 이 레트로바이러스인 HIV죠.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HIV는 언급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시키면 이 캡시드 프로틴은 사실 바깥에 있을 때 보호하는 거고 유전 물질만 넣으면 됩니다. RNA를 집어넣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아까 역전사 효소가 있었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전사가 DNA로 RNA를 만드는 게 전사죠. 역전사는 RNA 정보를 갖고 DNA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얘는 유전 정보가 RNA밖에 없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를 사용을 해서 DNA 한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그 역전사 효소는 숙주인 인간 세포에는 없습니다. 흔한 효소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일부러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뭔가 자기 스마트폰을 갖고 가죠. 꼭 필요한 거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단일 가닥 DNA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중 가닥으로 상보적 서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이게 지금 숙주세포의 핵인데 숙주세포의 염색체에다가 그냥 끼워 넣어버려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끼워 넣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있는 게 좋을 때는 있다가 이제 내 자손들을 잔뜩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끼어 들어가 있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유전 물질인 RNA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캡시드 프로틴에 대한 정보도 숙주세포에는 없겠죠. 자기 유전자에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역전사 효소까지 이 숙주세포의 기관들 시스템을 이용해서 역전사 효소까지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죠. 그림에는 뭐 몇 개 나와 있지만 이게 막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HIV 바이러스 자손 수백 개, 수천 개는 모르겠고 많은 수가 나오게 되고 이 숙주세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게 레트로바이러스고 설명을 간단히 썼습니다.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첫 번째, RNA 바이러스는 대부분 변이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DNA의 경우는 복제를 할 때 자가 수정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데 RNA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돌연변이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독감도 말씀드렸죠. 독감도 인플루엔자인데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매년 변이가 너무 심해서 백신을 새로 맞아야 되죠. 그다음에 그 숙주세포 염색체에다 끼워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소중한 염색체니까 잘 다뤄야지라고 하지 않죠. 관심이 없죠. 마구 끼워 넣고 마구 빠지는 과정에서 숙주에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는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 에이즈 바이러스는 히브,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HIV, 에이즈가 위험한 이유는 인간의 면역 체계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헬퍼 T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헬퍼라서 조수처럼 보이죠. 도움 T 세포라고 번역을 하던데, 근데 얘는 브레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정보들을 전담해서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암세포나 뭐 박테리아를 바로 죽일 수 있는 T세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시는데 그 세포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서 깨우는 브레인이기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총무이기도 하고, 얘가 마비되면 면역 체계 전체가 아예 마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HIV가 헬퍼 T셀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아예 붕괴가 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심해지면 나중에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감기 걸려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벼운 병이 걸려도 죽습니다. 면역 체계가 작동 안 하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죠. 자, 다음은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일단 유전물질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얘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로 분류를 하고, DNA의 경우에도 이제는 DSSS란 말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블 스트랜드니까 이중 가닥이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있죠. 근데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지문에서도 표현이 dsDNA, ssDNA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블 스트랜드고 싱글 스트랜드. 이걸 번역한 게 이중 가닥, 이걸 번역한 게 단일 가닥입니다. 그래서 DS, SS, 이렇게 SS, RN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와 싱글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RNA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더블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RNA는 생물체 내에서 대부분의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중 가닥을 형성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중 가닥을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 이중 가닥으로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일 가닥 RNA를 가진 바이러스죠. 얘가 중요합니다. 이쪽 DNA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감기를 가볍게 일으키는 바이러스라서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핵심이죠. 얘를 다시 파지티브 센스와 네거티브 센스로 구별을 합니다. 파지티브 센스, 네거티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쉽습니다. 이건 그냥 플러스는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반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야지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걔가 다이렉트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면 좀 이해를 못 하시던데,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바로 얘하고 라이보좀을 결합시키면 단백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라이보좀하고 결합시켜도 엉뚱한 게 나옵니다. 뒤집어진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플러스 RNA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 라이보좀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가 핵심이고, 여기에 레트로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중요하죠. 이걸 지문으로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더블 스트랜드 RNA를 갖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거티브 센스 RNA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 체계는 뭐 쉽죠. 예, 그 다음에 자, 바이러스의 핵심 물질은 유전 물질하고 두 번째 캡시드 프로틴이죠. 얘는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들은 엔빌럽을 갖고 있다고 보셨죠. 아까 HIV도 엔빌럽을 갖고 있었고, 우리의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엔빌럽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지문화될 수 있는 포인트죠. 엔빌럽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엔빌럽이 없는 바이러스는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지문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빌럽은 이제 숙주에 주로 소포체나 골지체 막을 뺏어 갖고 나옵니다. 근데 뭐 시험에서는 세포막을 뺏어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뭐 맞다라고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숙주의 막 성분을 뺏어서 가지고 나오고요. 얘는 보호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주 생체 내를 돌아다녀도 쉽게 바이러스의 캡시드 프로틴은 면역세포가 딱 잡으면 알거든요. 근데 인지질 이중층은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잘 모르죠. 그래서 뭐 보호막이고 방어막이고 은폐막이기도 하죠. 다음 감염 대상은 교재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 아데노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죠. 15페이지. 그림들을 보시면 뭐 바이러스 모양이 워낙 다양하다는 건 이제 아실 거고, 아래쪽 좌측에 아데노 바이러스는 이게 12면체였던가 하여튼 이런 정다면체 형태도 있고, 우측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이 구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내부를 보시면 RNA가 빨간색으로 붉은 계열로 표시되어 있죠. 유전 물질이. 그다음에 약간 보라색으로 뭐가 싸고 있죠. 이게 캡시드 프로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캡시드 프로틴은 단백질 성분이죠. 바깥쪽의 구형은 이게 엔빌럽입니다. 아까 에이즈의 HIV처럼. 그다음에 이게 감염 대상은 이제 동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공부하셨죠?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시킬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가 자주 일어나니까 바뀌죠. 지금 코로나처럼. 코로나는 좀 원인이 박쥐인 것 같은데, 동물을 감염시키다가 이제 종간 전염이 된 거죠. 뭐 형태를 사용하고,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 불가죠. 광학으로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세포의 세포 소기관도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세포 정도 관찰할 수 있죠. 작은 박테리아도 관찰하기 힘들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세균, 원핵세포보다도 훨씬 작죠. 구조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감염 부분은 그냥 나올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감염 방식이 있죠. 직접 접촉해야 되는 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해야 되죠. 수인성은 물을 통해서, 수돗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공기 전파되는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위험하죠. 사실 코로나가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는 밖으로 나오면 바로 금방 죽습니다. 햇빛에. 그런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고 체액이 닿아야지 감염이 되니까 덜 위험한데, 공기 전파가 감염하면 공기 중에 좀 살아남았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자, 다음 생물학계에 좀 유명한 지문이죠. 효소는 있다, 효소계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시는 게 좋은데, 바이러스는 효소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효소는 있죠. 아까
HIV의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같은 자기가 꼭 필요한 효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시드 프로틴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효소계는 없습니다. 효소계는 효소 자체가 아니고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죠. 라이보좀도 필요하고, 뭐 tRNA, 뭐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것들은 자기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들어가는 건 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숙주에 효소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심플한 구조만, 성분만 유지하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의 효소는 있지만 효소계는 없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죠. 다음 항생제 부분인데, 항생제는 그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근데 대표 두 개가 박테리아,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그 밖에 뭐 프라이온도 있고, 뭐죠? 기생충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곰팡이들도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대표 두 개만 뽑으면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고, 그래서 항생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항박테리아제 아니면 항바이러스제죠. 근데 항박테리아는 지금 세균은 거의 인류가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페니실린부터 개발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항박테리아제는 인간 세포와 그다음에 원핵 세포죠. 세균의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그 차이점을 공격하는 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통점을 공격하면 약을 먹고 사람이 죽겠죠. 차이점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게, 사람의 세포는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벽이 없죠.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으로 된 세포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만들기 위한 효소들도 많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사람한테 없습니다. 그걸 공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페니실린의 경우도 세균의 세포 벽,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효소를 공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발됐고, 지금 세균은 인류를 위협하지 못하죠. 다만 딱 한 가지, 슈퍼박테리아가 나왔죠.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 자체에 내성을 갖게 된, 무섭긴 한데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고, 한 10년 전에 최고의 항생제는 반코마이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가장 강력한, 그때 당시에. 근데 반코마이신마저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신약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위기? 기회이기도 하고 핫 이슈였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세균은 거의 극복을 했는데, 문제는 바이러스죠. 항바이러스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발하기도 너무 어렵고, 바이러스와 사람 세포의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연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작고, 연구도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나마 타미플루가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의미가 있는 항바이러스제죠. 그래서 타미플루는 조금 아셔야 되고, 타미플루는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 그러니까 한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인데, 이 뉴라미니데이즈는 바이러스만, 사람 세포에는 없고 바이러스 세포에만 있는 효소죠. 아니, 바이러스 세포란다. 바이러스에만 있는 세포죠. 바이러스가 아까 보셨듯이 숙주 세포를 감염시킨 다음에 자기 자손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탈출을 해야 되겠죠. 사람의 세포막을 깨고 파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사람 세포 내에서 자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지 못하죠. 그렇게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서 바이러스를 잠깐 블락킹하면 그동안에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 감염되고 보통 면역 체계가 완전히 활성화되는데 한 7일, 5일, 7일 정도 잡거든요. 그동안 타미플루가 적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조류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얘는 한 십몇 년 전에 조류 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위험해서 바로 출제가 됐는데 다시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죠. AI라고 하죠. 에이비안 인플루엔자고, 에이비안이 조류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라서 AI가 붙고,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건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서브 타입은 H5N1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 분류 체계 보셨죠? 그래서 SS 싱글 가닥이고 네거티브 센스다. 아까 중요한 레트로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지티브 센스였죠.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는 뭐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얘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을 때 숙주세포 안에서 레트로바이러스처럼 뭐 그 염색체에다 끼워 넣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자기 RNA만 대량으로 복제를 합니다. 근데 자기 RNA를 RNA로 복제를 해야 되죠. 근데 인간 세포에는 그런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RDRP라고 하는데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RNA를 주용으로 해서 RNA를 합성을 해내는 효소를 자기가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RDRP, 다른 말로 RNA 복제 효소죠. 중합 효소가 아니고 얘는 복제 효소입니다. 리플리케이즈. 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빌롭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성이고, 그냥 좀 단순한 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나중에 상세히 공부하실 텐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공식 명칭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됐죠? 사스코브2입니다. 공식 명칭으로 나오겠죠? 사스, 2003년에 발병한 사스,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죠. 그거하고 거의 바이러스가 같기 때문에, 이름을 새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두 번째 버전이다. 그래서 사스코브2라고 명명이 됐죠. 그 다음에 사스코브2가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증, 병의 이름이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디지즈, 감염증이란 뜻이죠. 이건 병명이고 이게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겠죠? 여기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사스, 메르스, 얘는 이게 severe acute, 중증 급성이라는 의미죠. respiratory syndrome, 얘가 호흡기 신드롬이 증후군이죠. 메르스는 미들 이스트입니다. 중동이죠. 그냥 지역명을 붙였죠. respiratory syndrome,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여기 코비드-19도 같이 포함이 되죠. 세 가지를 일으킨 바이러스고, 코로나는 이 코로나 자체가 크라운이라는 어원이죠. 왕관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뾰족뾰족한 것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정확히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륜, 태양의 코로나 지학에서 공부하시죠? 태양을 이렇게
그 광구 부분을 가리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광륜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고, 이제 아까 SS 싱글 가닥,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 RNA고 파지티브 센스를 갖는다. 이거는 당연히 지문화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속하냐, 그거는 지문화 되기 쉽죠. 역시 돌연변이 자주 발생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알려져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위험한 바이러스니까 레트로바이러스다.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 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는 한은 바이러스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가 생각납니다. 가장 위험하고 인류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되는 바이러스. 사스가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레트로바이러스가 또 나왔구나라고 당연히 생물을 공부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출제하죠. 이분들은 그게 레트로바이러스가 아니었어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출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상황이 파악이 돼서, 레트로바이러스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엔빌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지문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 AI, 그 조류 독감하고 똑같은데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체 RNA 중합효소, RNA를 기반으로,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중합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세포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세포는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고 RNA를 갖고 다시 RNA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리하고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코로나는 좀 쉬운 부분만 일단 보실 거고,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온입니다. 프라이온도 이미 출제가 됐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광우병의 원인이 된 거죠. 근데 뭐 지문 하나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셔야 되고, 자, 원래 병원체,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곰팡이, 기생충 등 포함이 됩니다. 근데 프라이온도 포함이 되죠. 얘는 생물 아니죠. 바이러스 이상만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그리고 프라이온은 물질입니다. 명확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프라이온은 이름이 프로틴, 단백질의 PR과 감염성 입자를 의미하는 ION이 붙어서 프라이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보통 프리온이라고 많이 하죠. 바이러스도 바이리온이라고 바이러스 입자를 ION을 붙입니다. 거기서 따온 거죠. 단백질인데 정상 단백질이 아니고 변형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라이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요. 단백질 성분이다, 변형된 단백질이다, 그 정도까지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변형 단백질인데 특징이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변형된 단백질이 있으면 옆에 정상 단백질도 변형을 시킵니다. 계속 주변을 다 전파해서 똑같이 다 변형 단백질로 만든 다음에 같이 패킹을 해서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날카로운 구조를. 그게 점점 커지면서 뇌세포에 구멍을 뚫어버리죠. 그래서 주변 뇌세포를 다 죽이죠.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뇌세포들이 많이 죽으니까 뇌가 스펀지 조직화 된다고 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사진을 찍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의 경우 광우병인데, 소의 뇌가 이제 구멍이 막 뚫려서 소가 미쳐서 날뛰게 되죠. 같은 걸로 양의 스크래피병이 있고, 인간의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인데, 양의 스크래피병은 몰라도 될 것 같고, 광우병하고 크로이츠펠트 야콥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광우병이 소에서만 문제가 있는데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고, 그때가 10몇 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때 정부에서 강제로 괜찮으니까 미국산 소고기 다 수입하겠다. 전량 수입할 테니까 학교 급식에도 넣겠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되게 가슴 아픈 사태였고. 근데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정부의 입장이 맞아요. 그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잔뜩 들어와서 먹고 있고 큰 문제 없고 안전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하고. 정부가 설득 증명하지 않고 명박산성 모르시죠? 아시는 분. 국민들이 서울 뭐 시청 앞 종로 이런 데 모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먹기 싫다.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수입하지 말아라. 계속 촛불 시위처럼 시위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 분께서 그 경찰 버스죠. 경찰 버스를 산성처럼 쌓아서 시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강제력으로 아예 시위를 막았죠. 국민을 설득하거나 증명할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되게 큰 사태로 번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님은 거의 힘을 못 쓰다가 하야가 아니라 퇴임을 하셨죠. 그 정도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인간의 알츠하이머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서 연구가 되고, 파킨슨병. 얘도 뭐 살짝 지문화될 수 있죠. 인간의 알츠하이머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면 얘는 무생물입니다. 유전물질 그런 거 없고 그냥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특정 이유 때문에 변형이 된 거죠. 그리고 왜 소에 광우병이 퍼졌느냐에 대해서 처음에 영국에서 퍼졌고 미국, 캐나다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될 때 문제가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한테 소의 뼈를 가른 우골분을 먹인 거죠. 동족을 먹인 거죠. 그래서 근데 가축을 키울 때 동족을 먹이는 않습니다. 일부러. 뭔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게 같은 종에는 계속 연결돼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소한테 소를 먹이는 일이 없는데, 영국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의 문제라고 추정을 했었죠. 그냥 프라이어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근데 질문 하나 정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쪽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재 2의 1권이죠. 예,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진도는 좀 원래 앞부분이 진도가 늦고, 저는 앞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뒷부분은 좀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데, 앞부분은 생략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좀 자료도 추가하고 화학적인 부분도 추가하고 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졌고요. 근데 뒷부분에 뭐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서브노트는 지금 거의 절반을 공부하신 겁니다. 서브노트는 많이 공부를 하셨고, 서브노트는 중간 부분에는 그냥
약간 보완하는 것들만 조금 있어서 많지 않고요. 앞부분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많고요. 서브노트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자, 효소 98페이지고요. 효소인데 얘는 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없다고 기재를 해 놓으시고, 근데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효소가 기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3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 생물학에서 효소가 안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효소를 이해해야 뒤쪽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근데 기출이 안 나오는 걸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교재 수준의 공부를 하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쉬운 부분부터 출제를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딱 방어를 하기에는 교재 수준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 첫 번째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효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페이지 46페이지로 잠깐 가시죠. 네, 나무를 보기 전에 일단 숲을 먼저 봐야 되죠. 효소가 뭔가 보시면, 지난번에 다 공부하셨죠? 46페이지 맨 아래 테이블.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효소부터 호르몬, 수용체, 항체 같은 방어단백질, 운반단백질, 운동단백질, 구조단백질, 케라틴, 콜라겐, 저장단백질.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단백질은 생체 분자 중에서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하고 복잡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8가지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효소가 탑이라고 할 수 있죠. 효소가 가장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종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로도 많은 일을 해내죠.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요. 다시 효소로 돌아가셔서 저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는 아주 쉽고요. 효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부분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기 전에 교재 위쪽 부분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줄 그어 놓으시고 쉬운 내용이지만 이게 효소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문장이죠.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아미노산을 분해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압력 이런 걸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쉽게 분해하죠. 그것도 높은 온도가 아니고 37도씨에서. 그 작용을 효소가 다 해결하고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효소 연구를 해서 이런 뛰어난 기능들을 배우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촉매가 있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화학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가 있고, 생체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사실 같고, 그래서 효소를 생체 촉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가?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이 부분이죠. 이 높이. 생성물의 에너지, 요겁니다. 이 곡선을 보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 쉽죠. 모든 반응물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생성물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미노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걔가 얘라고 하고 아미노산 두 개가 분리된 게 이거라고 하죠.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혼자 떨어집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없고 모든 화학 반응은 공유 결합을 끊어내거나 아니면 새로 공유 결합을 만들어야지 화학 반응이죠. 거기에는 이런 산이 존재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지 저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죠. 이 반응의 경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물하고 열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열로 나오죠. 근데 나중에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초기에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가까이 가서 충돌을 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을 수가 없죠. 유효한 거리로 접근을 해야 되고 두 아미노산 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뒤로 하면 결합할 수가 없죠. 그런 에너지들이 필요하죠. 그게 활성화 에너지고, 그런데 효소는 다른 걸 바꾸지 않고 여기 이런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죠.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할 때 쉽게 방향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효소 내 어떤 기작에 의해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효소는 요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는 화학의 촉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의 촉매도 이걸 낮춰주죠. 자, 그게 첫 번째 얘기고, 예.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죠. 이게 좌측의 그림만 설명드린 거고 우측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 두 개의 차이는 좌측은 나중에 반응이 끝나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 우측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흡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화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저 위로 올라가셔서 1번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 다음 줄에 생명체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끝에 효소는 생체 촉매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빨간 줄로 그으시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 다음 줄만 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양가로 1번 활성화 에너지 다음 줄 끝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다. 세 줄 내려가셔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춰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촉매 얘기인데,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를 뭐 높인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낮춘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촉매는 정촉매, 부촉매가 있어서 오히려 반응이 더 안 일어나게 하는 걸 부촉매라고 하는데, 화학에서 중요하고 생물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촉매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효소도 마찬가지다.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99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효소의 특성은 기질 특이성입니다. 얘도 아주 쉽고요. 중간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효소 수크레이즈가 나와 있죠. 수크레이즈는 이거죠. 설탕이 스크로스고,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수크레이즈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맨 위쪽 부분 보시면 효소 수크레이즈가 나와 있고, 뭔가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죠. 좌측은 육각형, 우측은 오각형입니다. 좌측은 포도당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고, 과당은 오각형으로 그리죠. 과당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엿당이 결합하려고 했는데 모양이 안 맞죠. 결합을 못 합니다. 포도당이 결합하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보시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기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뭘 공유 결합을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공기결합을 잘라내서 분해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게 기질이죠. 지금 여기서는 설탕이 기질이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H2O 물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그냥 원래 결합할 때 물이 빠졌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니까 H2O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수크레이즈 설탕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포도당과 과당 사이를 잘라내죠. 그리고 다 반응이 끝나면 4번 그림과 같이 포도당 과당도 분리되고 효소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고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게 핵심입니다. 효소가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움푹 패인 부분, 육각형, 오각형,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도형화한 건데 실제로 정교한 구조를 갖는 액티브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활성 부위죠. 옆에 우측에 그림 보면 무슨 인산화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당이 기질로 참여하죠. 포도당이 결합하는 그 부위는 구조가 정교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효소는 역할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단백질은 대부분 기능을 잃습니다. 효소는 더 심하고, 그다음에 효소에서 이 결합에 관여되는 요 포도당이 결합하는 그 부위가 활성 부위인데 액티브 사이트라는 말을 쓰고 액티브 사이트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생물학을 하는 사람, 효소학을 하는 사람 입에는 거의 붙어 있는 용어죠. 거기에 구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기능을 못 합니다. 구조의 정교성이 핵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좌측의 그림에서 엿당 같은 거는, 거의 뭐, 접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예 모양이 안 맞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어떤 기질을 내가 다룰지 그 구조 안에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거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질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기질 특이성의 내용이고요. 쉽죠? 그래서 여기도 뭐 올라가셔서 나중에 줄만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줄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보셨죠? 아래쪽에 반응이 끝난 후에는 반응 전 상태로 회복된다. 효소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 아래쪽 기질이고, 기질이 결합하는 특정 부위가 활성 부위고 액티브 사이트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반응이 끝나면 효소와 생성물은 분리된다. 끝났으니까 당연히 분리되죠. 세 줄 아래 적은 양의 효소만으로 다량의 기질에 작용할 수 있다.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효소 갖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줄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효소마다 그 액티브 사이트가 특히 독특한 구조를 갖죠. 효소 자체의 구조도 특이하죠. 두 줄 아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게 기질 특이성이죠. 근데 물론 효소에 따라서 단당류에는 모두 작용하는 효소도 있습니다. 약간 구조가 완화되어 있는 거죠. 얘처럼 설탕 아니면 작용하지 않는 효소도 있고, 그러니까 효소마다 자기가 담당하는 범위가 아주 좁은 경우도 있고 좀 넓은 경우도 있고 비슷한 류를 같이 처리하는 효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설명 중에 세 번째 효소의 기질의 결합에 대한 가설이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은 빨간 줄을 그으시죠. 유도 적합 모델. 원래는 유도 적합 모델 말고 락앤키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이거죠. 원래 효소를 설명하는 모델은 락앤키 모델이 먼저 시작됐고요. 단순합니다. 열쇠 두 개가 있습니다. 자물쇠 두 개가 있는데 열어야 되죠. 얘가 열 수 있는 자물쇠는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돌릴 수 있겠죠.
얘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얘로 2개짜리 못 열죠. 얘도 못 열죠. 기질 특이성이죠. 예.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물질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락 앤 키 모델, 열쇠와 자물쇠 모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거시적인 멀리서 봤을 때의 모양이고, 실제로 자세히 연구를 해본 결과 정확히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그린 것 같이 포도당이 결합한 다음에 약간 모양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쭈그러들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백질 내부는 특히 액티브 사이트 쪽은 단백질이 3차 구조를 형성할 때 다양한 결합 방식을 이용하죠. 기억나시죠? 테이블. 수소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도 이용하고, SS 반드, 다이설파이드 반드, 이황화 결합, 공유 결합까지 이용을 합니다. 근데 공유 결합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포도당이 접근을 하면 포도당도 OH기가 있기 때문에 부분 전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전하하고 액티브 사이트 쪽에 어떤 수소하고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전하고 후는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분자가 액티브 사이트에 가까이 접근하면 포도당 모양에 맞게 약간 미세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질이 아예 그 이온이다. 그러면 액티브 사이트에 뭐 플러스 1 차지가 있고 기질에 마이너스 1 차지가 있으면 모양이 확 많이 바뀌겠죠. 그 기질 분자가 접근하면서 최종적으로 약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유도 적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induced fit 모델입니다. 기질 분자가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접근하면서 유도된 fit은 서로 맞춰가는 거죠. 접근해서 이렇게 정확한 최종 폼이 유도된다, 그런 뜻이죠. 이 두 개의 모델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둘 다 맞죠. 멀리서 보면은 거의 맞지만 정교하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인듀스드 핏 모델, 유도적합 모델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맞고 두 가지 다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락앤키 모델이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듀스드 핏 모델, 유도적합 모델은 그 라텍스 장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일회용 장갑은 안 되고, 라텍스 장갑의 경우 탄력이 되게 좋죠. 빨간 고무장갑 말고 하얀 비싼 고무장갑, 손보다 약간 작죠. 작은 걸 껴도 끼면 최종적으로 손하고 딱 맞습니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래쪽 설명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효소는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효소를 구성하는 물질이 뭔가, 이제 우리 단백질만 계속 공부해왔으니까 이제 단백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부가적인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맨 왼쪽 그림에 주효소라는 게 단백질로 되어 있죠. 효소는 무조건 기본 구조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란색 보조인자라고 있죠. 보조인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코팩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팩터를 번역한 게 보조인자죠. 어떤 효소들은 단백질만으로 효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효소들은 단백질만 갖고 되지 않고 이런 보조인자가 필요하죠. 코팩터가 필요하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보조인자가 결합을 해야지 기질하고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얘는 분해 효소인 것 같은데 기질이 반으로 잘려서 나오죠. 잘리고 나면 코팩터하고 생성물은 다 분리되고 효소는 다시 준비가 되고 나중에 기질이 들어올 때 보조인자가 먼저 결합을 하고, 그래서 보조인자들이 필요한 단백질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윗줄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줄, 비타민은 대부분 효소를 보조하는 조효소의 주 구성 성분이 된다. 비타민 B그룹이 많죠. B그룹이 조효소가 많다고 처음에
공부를 하셨죠? 그 서브노트 1번 끝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내용이 없습니다. B가 많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려가셔서 1 효소의 구성에서 두 번째 줄 보조인자.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예시로 소화 효소가 나와 있죠. 아밀레이즈, 펩신, 라이페이즈. 그냥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아밀레이즈, 펩신, 라이페이즈 하면 기억나는 기관이 있어야 되죠. 이자인데, 이자는 약간 다르죠. 앗들이죠.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입니다. 펩신은 위에서 분비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줄 단백질 부분이 주효소고 비단백질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하면 컴플리트 엔자임이죠. 전효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보조인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쭉 그림 아래로 내려가시면 첫 번째 주요소는 단백질 부분이다. 그 다음에 온도와 pH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단백질이라는 거 아시고 온도와 pH의 영향. 단백질은 고분자고 구조가 복잡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결국 열 에너지가 그 안에 결합 에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다양한 진동을 하게 되죠. 원자 간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래서 모양이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효소는 거의 37도씨에서만 작동하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작동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샤프한 피크를 형성하게 되죠. 두 번째, pH 영향 엄청나게 받죠. 왜냐하면 효소 이전의 단백질 자체가 3차 구조를 형성할 때는 아이온 결합들이 중요하죠. 이온 결합이. 좀 옛날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1차 구조가 있으면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죠. 백본이 이렇게 있죠. 탄소, 펩타이드, 탄소, 펩타이드, 탄소, 펩타이드. 그 다음에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잔기, 사이드 체인, 레지듀가 각 아미노산마다 종류가 다른데 붙어 있죠. 근데 결국 2차 구조,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3차 구조는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3차원으로 만드는데 그때 결합의 핵심은 백본들은 결합할 부분이 더 없죠. 백본들은 2차 구조에서 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여기 사이드 체인 부분들의 다양한 그 작용기들이 다양한 결합 방식을 이용해서 3차 구조를 만들죠. 첫 번째 이용될 수 있는 게 이온 결합, 수소 결합도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도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SS, 이황화 결합은 특수한 경우에 생성이 되고 자, 이온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4가지 기억나시죠? 자, 마이너스를 갖는 아스파르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그 다음에 플러스는 라이신, 알지닌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민 그룹을 갖기 때문에 플러스 1입니다. 그 사이드 체인들이 접히면서 라이신의 경우는 플러스 1이 있고 글루타믹 애시드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강력한 결합이죠. 그거 말고도 그 사이드 체인 간에 뭐 수소와 산소 등이 수소 결합을 굉장히 많이 형성할 수 있죠. 근데 pH가 낮은 용액 속에 갔다. 그럼 H 플러스가 많다는 거죠. 수소 이온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소 이온은 전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같은 거 다 깨버릴 수 있고 수소 결합은 쉽게 깨지죠. 그래서 pH가 바뀌면 구조가 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다음 이제 보조인자인데 보조인자는 3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 3개를 치시면 점으로 돼 있죠. 조효소.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금속이온.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결 쪽이 있고요. 네, 조효소는 코엔자임이라는 용어를 번역을 한 건데 뭐 TV, CF에도 많이 나오죠. 코엔자임, Q10 뭐 이런 거. 예. 그게 뭐 비타민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고, 근데 얘는 기억하실 게 단백질이 아니죠. 예.
자, 보조인자이기 때문에 조효소도 설명 보시면 효소의 활성이 필요하죠. 근데 단백질이 아닌 유기물 분자고 비타민 등이 변형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인자이기 때문에 주요소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열에 강하죠. 단백질은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열에도 약하고 pH에도 약한 겁니다. 쭉 내려가셔서 네 줄 아래 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뭐 어쩌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설명들은 모르셔도 되고 NAD+, FAD, NADP+. 네. 그냥 이것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B 계열이 조효소 그 보조인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B 계열이 예시로 나와 있고, 잠깐 보시면, 이게 서브노트 1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셨던 비타민이죠. 이게 비계열이 이제 조효소 보조인자가 많고, 근데 요 두 개만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B2는 리보플라빈인데, FAD가 나중에 이제 세포하고 광합성에서 중요합니다. 얘 FAD, NADP+, NADP+가 핵심 물질인데, 얘는 플라빈으로 시작합니다. 플라빈, 얘가 원료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가 B2를 먹어야지 얘가 FAD로 변환이 되면서 보조인자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니코틴으로 둘 다 시작되는데 니아신이 살짝 변형된 게 니코틴입니다. 그래서 얘가 비타민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교재를 돌아가시면 NAD+, FAD, NADP+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 금속이온, 뭐 얘도 철, 마그네슘, 아연, 뭐 금속은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속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을 할 때 전자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거나 뺏어야 되죠. 근데 단백질에는 원자가 CHONS 정도 있죠. 그 정도 원자 갖고는 전자를 강하게 주거나 뺏기가 힘듭니다. 금속은 전자가 떨어져도 상관없죠. 철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 플러스 이가도 있고 플러스 상가도 있죠. 전자를 자유롭게 떨어뜨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일렉트론 도너라고 하죠. 전자 공여체 아니면 수요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보결 쪽 보시면 얘는 다른 보조인자들은 그러니까 조효소 같은 경우는 붙었다 떨어지는데 보결 쪽은 아예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 보결 쪽은 옆에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햄그룹이죠, 유명한. 네. 헤모글로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자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잔뜩 있습니다.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안에 내부를 보시죠. 서브유닛 알파와 베타가 대각선에 있고 알파 대각선, 베타가 대각선에 있죠.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4차 구조를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서브유닛 폴리펩타이드 간에는 공유 결합이 절대 없죠. 다음 각 4개의 서브유닛 가운데에는 햄그룹이 있고 그 햄그룹의 가운데에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산소 기체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죠. 그 유명한 햄그룹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이 구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 이 구조는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잡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절대로 암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철이 보이시죠? Fe+. 얘가 이제 산소 기체하고 결합하는 핵심이고, 근데 이 철을 제외한 이 부분을 고리 모양을 포르피린이라고 합니다. 그냥 포르피린은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요거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보조인자지만 그 헤모글로빈하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아예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보결적의 대표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햄그룹은 여러 군데 쓰입니다. 헤모글로빈 말고. 헤모글로빈 이름은 헤모가 햄그룹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죠. 글로브는 지구 또는 구형이죠. 동그란 있는 단백질이죠. 햄그룹을 갖고 있는 동그란 단백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햄그룹을 가진 대표이긴 한데 이 햄그룹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사이토크롬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이토크롬은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전자전달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우측 위쪽에 그림 보시면 주효소와 조효소의 분리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그림 보시면 주효소와 조효소가 있는데 얘는 그냥 용액 속에서 흔들어주면 떨어집니다. 공유결합이 있는 게 아니라서 떨어지는데 문제는 둘 다 작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두 개를 핀셋으로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반투과성 막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효소는 작으니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효소는 커서 통과 못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거 되게 비쌉니다. 거기다 넣고 흔들어 대면 조효소는 다 빠져나오고 주효소는 그 반투막 안에 있으니까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반투성 막은 생물학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몰리큘러 컷이라고 하는데 분자량 크기대로 이제 1만 킬로달톤? 1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 2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 종류별로 수십 가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물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죠. 네, 뭐 쉬운 부분이었고, 오늘은 꽤 오래됐네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